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12페이지 갑시다. OT는 어제 뭐 많이 했다 그러니까 따로 안 할 거고. 새로운 사람들은 경찰하기 40문제입니다. 100문제 중에 40문제니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수업 중간중간 하는 중에 필요한 것들은 설명드릴 거고. 12페이지 가봅시다. 경찰학의 기초이론부터 나오는데, 자 봅시다. 경찰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총론이고 또 하나는 강론인데, 총론에서 몇 문제 나오냐면 34문제 나온다 그랬죠. 강론이 보통 6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책을 보면 강론이 오히려 더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총론에서 훨씬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론 잘 보셔야 되고, 2순환 정도 넘어간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강론은 1시간 정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날 형법을 하건 형소법을 하건 헌법을 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아침에 1시간 정도는 강론을 보는 게 좋고, 나머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날 진도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첫 번째 봅시다. 경찰학의 기초이론 나와 있다. 그죠? 13페이지 갑니다. 보면 경찰 개념의 형성 및 변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대륙법계고 또 하나는 영미법계라고요. 여기서 대륙법계에서 대륙은 유럽을 말하는 거라서 역사가 오래된 독일이나 또는 프랑스를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해를 위해서 미국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대륙법계 유럽 국가들은 역사가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하는 역할이나 개념 등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는 거고, 영미법계는 미국이 생긴 지가 300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역사적 변천 과정은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경찰 개념의 변천은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는 건데, 그거는 대륙법계만 보면 됩니다. 영미법계는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3페이지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영미법계를 먼저 다루는 게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대륙법계부터 먼저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볼 거냐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경찰의 개념이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걸 볼 거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대 국가 시대고, 그 다음이 중세 국가 시대고, 그 다음이 경찰 국가 시대, 그 다음이 법치 국가 시대고, 맨 마지막이 현대와 맞닿아 있는 2차 대전 이후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시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보고, 지배권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면 이 파트는 외울 필요 없이 옛날 이야기 듣듯이, 역사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 됩니다. 자, 고대 국가는 부족 국가라고요. 부족 국가. 그래서 한 사람의 부족장이 소수의 부족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가 바로 고대 국가 시대라고. 그러면 이때 부족장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법이 될 거고, 부족장이 하고자 하는 행위들은 부족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행위가 되는데, 부족장 혼자서 모든 걸 실현할 수는 없으니까 수족처럼 사용한 게 누구냐면 경찰이 되죠. 그래서 경찰은 부족장이 하는 말을 실현시키는 거니까 부족장의 말이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찰의 개념도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 되는 거죠. 부족장이 하는 말이 법인데 그걸 현실화시켜주는 게 경찰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부족장이 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부족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행위인데 그걸 현실화시켜주는 것도 경찰이기 때문에 일체의 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국가시대 경찰의 개념은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고, 모든 정치행위를 전부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영어로 쓰는 폴리스라는 단어는 이때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됩니다. 여기서 유래되는 거고, 라틴어를 영어로 바꿔서 나온 게 경찰 특공대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영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또는 정치를 제외한 가장 이상적인 헌법을 말한다 그래도 틀린 지문이죠. 일체 정치도 경찰 개념에 들어간단 말이야. 고대국가 시대에 보통 지문들은 95% 이상 맞는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중세국가 시대로 넘어갑니다. 중세국가 시대는 지배권자가 누구냐면 교황이죠, 교황. 카톨릭이 지배하던 사회니까 교황이 모든 통치력을 다 가지고 있고 여기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입니다. 그럼 14세기, 15세기까지는 교황이 가지고 있던 힘이 대단히 강했을 거고 따라서 교황은 늘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속적인 일에도 간섭을 하기는 하지만 종교적인 색깔이 대단히 강하죠. 그리고 교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항을 하고 싶은 경우에도 자꾸만 신을 들먹거리니까 함부로 반항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3세기 동안 이어진 중세국가 시대에 14세기, 15세기까지는 당연히 교황의 힘이 대단히 강했을 거고 16세기가 되고 난 뒤에 중세국가가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는 교황의 힘이 본격적으로 약해졌다는 이야기겠죠. 항상 시대가 변화할 때는 지배권자가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14세기, 15세기까지는 교황의 힘이 강했고 16세기가 되면 교황의 힘이 본격적으로 약해지는데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상공업이 발달해서 그래요. 중세국가 시대 초기 14세기와 15세기까지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교황이라는 사람이 절대적인 통치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교황의 지배력이 국가 전체에다가 다 미쳤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였는데 문제는 중세국가 시대 상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 이 발달된 상공업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귀족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전 시대는 간해수공업이니까 자기가 집에서 쓸 것들 알아서 만들어서 쓰는 사회였다면 상공업이 발달되고 난 뒤에는 재력을 가진 자가 대규모 생산을 시작하고 그걸 팔아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귀족들은 발달된 상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 가진 사람들이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거든. 그리고 자기네들이 축적한 이 부를 말이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니까 자신이 축적한 부를 지켜줄 수 있는 군대를 스스로 조직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귀족들은 부도 축적돼 있고 자신들의 지금 군대도 가지고 있으니까 힘도 가지고 있죠. 그럼 더 이상 교황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이 귀족들이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이렇게 생겨나게 되니까 자신들의 힘과 부를 가진 사람들의 세력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들은 교황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죠. 따라서 교황의 지배력이 흰색 화살표보다는 훨씬 줄어든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만큼이나 줄어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16세기가 되면 교황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데 교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원래 이 귀족이라는 애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따르던 애들인데 이제 돈 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면 교황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죠. 어쨌든 옛날처럼 내 말을 잘 따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교황이 힘을 가지고 얘를 눌러버리면 돼요. 근데 이건 안 돼. 왜? 본인들이 부가 있고 군대가 있기 때문에 무력으로 진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달래는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가지는 부에 대한 욕구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교황이 할 수 있는 말은 뻔하죠. 내 말 믿고 잘 따라오면 더 많은 부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영토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영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교황이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에게 더 많은 부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뭐가 있냐면 식민지를 개척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식민지 창출을 위해서 나갔던 게 뭐냐면 십자군 원정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군대를 이끌고 식민지 정벌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 앞에다가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세우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신의 뜻이다.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귀족들이 그걸 믿고서 한 번 더 따라 나갔는데 문제는 십자군 원정이 실패한단 말이야. 십자군 원정에 실패하게 되니까 교황의 힘은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믿고 따라 나갔더니 오히려 우리 손해만 봤다.
이제 너는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어차피 교황 너는 종교인 아니냐. 그동안 네가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세속적인 일에 간섭하느냐. 너는 이제 교회 일만 신경 써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14세기, 15세기에 걸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경찰권 중에 나머지는 다 뺏어와 버리고 뭐만 손에 들려주냐면 교회와 관련된 일만 들려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네가 알아서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 경찰권은 다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래 경찰 개념에서 교회 행정이 제외되게 된다고요. 교회와 관련된 것들은 경찰권에서 뜯어가지고 교황 손에 들려주고 너는 이것만 가지고서 교회 일만 해라라고 쫓아내버리죠. 그러면 이제 경찰권은 종교적인 색깔이 빠졌으니까 세속적인 영역으로 다소간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귀족들 입장에서 이제 교황을 쫓아내고 나니까 사회를 통치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귀족들이 추대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경찰국가 시대는 17세기인데 왕이 등장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왕이었던 게 아니라 사회의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귀족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 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이 강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 전 사회가 교황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교황을 쫓아내고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교황을 그리워하고 교황에게 복종하는 세력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권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는 왕이 됐든 국가의 지도자로 등장해서 내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권력이 아직 약하거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왕 본인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내가 국가에 대한 통치력을 먼저 확보하고 그 확보된 통치력을 가지고서 시민들이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순차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경찰 권한 중에 두 가지를 다시 쪼개게 되는데 하나는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국가 목적적 작용이 있고요.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즉 왕이 국가에 대한 통치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목적적 작용이랑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사회 목적적 행정을 두 가지로 일단 나눕니다. 사회 목적적 작용 또는 사회 목적적 행정 다 같은 말인데 이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국가 목적적 작용은 국가 전체의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경찰에게 맡겨둘 게 아니라 왕인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서 국가 목적적 작용을 제외시켜버리죠. 제외시켜버리고 그러면 국가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 목적적 작용이 뭐냐? 국가의 돈과 관련된 재무 그리고 군사 외국과 관련된 외무 그리고 수사나 기소나 재판과 관련되는 사법행정 요렇게 네 가지를 국가 목적적 작용으로 규정하고 경찰에게 맡겨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재군 외사 요렇게 네 가지가 제외된 거고요. 방금 내가 사법으로 이야기할 때 수사도 있고 재판도 있고 기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사니까 사법 경찰 그러면 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사회 목적적 작용만 남아있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중세국가 시대, 고대국가와 중세국가 시대까지는 칠판에 적혀있는 것처럼 국가와 사회를 나누는 개념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경찰국가 시대가 되면 드디어 개념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나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졌다고. 그럼 봐. 방금 이야기했지만 국가 목적적 작용은 누가 직접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 직접 관리하는 거고 왕이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이죠. 그래서 행정부란 말이야. 요거는 행정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 사회 목적적 행정은 그대로 경찰에게 두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분화됐다 이 말은 같은 말로는 행정과
경찰이 분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국가와 사회가 분화되었다 그래도 맞는 이야기고 행정과 경찰이 분화되었다 그래도 맞는 이야기라고. 그러면 이 사회목적적 작용, 사회목적적 행정 안에는 다시 뭐가 있냐면 하나는 적극적 급부행정이 있고요. 우리가 적극이라는 말은 어떤 액션을 한다는 이야기고 소극적 질서유지, 소극이란 말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적극적 급부행정에서 급부는 무언가를 베풀어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민이 법 위반 사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 요것도 경찰의 작용이고 소극적 질서유지는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질서 위반 행위나 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질서 유지 차원에서만 간섭하겠다. 그게 바로 소극적 질서 유지라고요. 그래서 경찰 국가시대 경찰 개념은 사회목적적 작용으로 한정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적극적 급부행정과 소극적 질서 유지 두 가지 다 있었다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17세기가 지나고 나서 국민들이 뭔가 고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고대 국가는 부족장이 지배했고 중세 국가는 교황이 지배했고 경찰 국가는 왕이 지배하는데 18세기 법치국가 세계대로 넘어오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인쇄술이 발달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책을 만들 때 필사본이라고 해서 사람이 일일이 베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책의 생산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돈 많고 지배계층만 책을 읽겠죠. 그럼 그 책의 내용은 당연히 지배계층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용들만 되어 있었는데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보게 되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신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내 조상과 나는 부족장이나 교황이나 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았고 혹시 길거리 지나가다가 왕이나 교황을 만나게 되면 고개를 조아려야 되는데 고개를 잘못 들면 목이 달아나는 세상에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책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준 권리는 똑같다. 자연법 사상이 등장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 핍박받는 게 아니라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다. 자유주의 같은 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똑같고 자유로운 존재라면 왜 일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권력을 주느냐. 권력은 나누자라는 권력 분립주의가 이때 등장하게 된다고요. 즉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점차적으로 똑똑해진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계몽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다. 이게 더 올바른 사회구나라고 똑똑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계몽철학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계몽철학을 쉽게 말하면 내가 방금 국민들이 똑똑해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의식이 높아진 거예요. 예전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보니까 나도 동등한 존재이기도 하고 독립적 존재이니까 너네가 하는 말 무조건 내가 따라야 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자의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걸 싫어하게 되냐면 쓸데없이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쓸데없이 간섭하는 거.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에 꼬맹이들이 어릴 때야 잘못한 게 없어도 부모 입장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돼. 저건 하면 안 돼. 미리 설명하잖아. 그건 적극적 급부행정이에요. 애기들이 뭘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 짓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내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소파에 앉았는데 쓱 지나가더라. 엄지발가락 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팍 꽂아봤거든. 그러니까 딱 꼬집히고 두 발 딱 걸어가더니 탁 쳐다보네. 얘가 아동학대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거 아동학대 맞다던데 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서 그럼 이제 뭐 할까? 높임말 써드릴까요? 그러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러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크기 전에 아기일 때는 잘못한 게 없어도 부모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간섭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컸잖아. 지 나름대로 생각이 생겼죠. 그러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간섭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만 부모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뭔가 잘못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잘못한 일이 생기면 그때 간섭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봐, 법치국가 시대도 계몽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쓸데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간섭하는 거 싫겠죠.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만 경찰 너네는 간섭하지 굳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빠지게 되냐면 적극적 급부행정은 빠집니다. 적극적 급부행정은 내가 법위반 사실도 없는데 경찰 너네가 베풀어준다는 핑계로 간섭하는 것조차도 내 사생활 침해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되고, 그러면 경찰 개념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뭐만 남아있냐면 소극적 질서 유지만 남아있죠. 그래서 법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쓸데없는 것은 간섭하지 마라. 내가 잘못했을 때만 간섭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는데 2차 대전은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게 되고 독일이 1, 2차 대전에 다 패전국이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연합군들이 독일 이거 가만히 놔뒀다간 또 3차 대전 일으키겠다 싶어서 베를린 장벽을 이렇게 설치한다고요. 독일의 베를린 시내에다가 콘크리트 장벽을 이렇게 설치하고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버립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눈 다음에 옆에 있던 프랑스라든가 여러 가지 연합군들이 감시를 하게 되는데 이 베를린 장벽은 지금 남한과 북한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그죠? 남한과 북한 같은 경우는 서로의 교류도 없고 비무장지대 등을 통해서 완전히 단절된 국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동독과 서독은 이 당시에 베를린 장벽만 하나 설치해놨을 뿐이지 사실은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 반대편이 보이기도 하고 일정한 인적 교류라든가 서신의 교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연합군들이 보기에는 베를린 장벽으로 막아놓긴 했지만 얘네들 언제든지 요거 콘크리트 장벽 부숴버리고 세계 3차 대전에 나갈 가능성이 보이거든. 그러면 동독과 서독이 다시 힘을 합쳐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동독 내부 사회도 불안하고 서독 내부 사회도 불안하면 자기들 내부 사회가 불안하니까 3차 대전을 일으킬 꿈도 못 꾸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동독과 서독의 내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 소극적 질서 유지를 하고 있던 경찰 권한을 한 번 더 약화시키면 됩니다. 경찰의 권한이 약해지면 질서 유지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꼭 경찰이 해야 될 일만 놔두고 굳이 경찰이 안 해도 되는 일,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구청이나 시청이 해도 되는 일은 굳이 경찰에게 맡기지 말자. 경찰의 권한 범위를 줄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소극적 질서 유지를 하던 경찰 권한을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보안경찰이고 또 하나는 협의의 행정경찰이 되는 거예요. 협의라는 말은 좁은 의미 이 말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경찰이 담당했지만 굳이 경찰에게 안 맡겨도 되는 것들은 경찰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구청이나 시청으로 보내버리자. 굳이 왜 경찰에게 맡겨두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위생이라든가 위생 단속 나가는 거, 영업 단속 나가는 거, 불법 영업하는 거,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 이전에는 전부 경찰이 단속에 나갔지만 굳이 경찰이 안 해도 된다. 이건 구청이나 시청이 하자라고 해서 협의의 행정경찰도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 개념에서 빼서 구청이나 시청에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소극적 질서 유지 안에 들어가 있던 경찰의 개념 중에 보안경찰은 그대로 놔두지만 협의의 행정경찰은 더 이상 경찰의 역할이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의 역할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소극적 질서 유지가 두 가지로 나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안일 비자를 써서 경찰이 아닌 게 생기더라.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부르고 경찰이 아닌 부분이 생기더라 그 말이고 이 협의 행정경찰이 바로 뭐가 되냐면
비경찰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을 볼 때는 두 개가 나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면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두 개가 나뉘어진 다음에 더 이상 경찰의 역할이 아닌 게 되는 게 뭐냐, 비경찰의 대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의 제일 왼쪽 고대 국가 시대부터 2차 대전 이후에 현대적 개념의 경찰 개념이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내 설명 중에 뭔가 추가됐다는 이야기는 없죠. 자꾸만 뭔가 제외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 게,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배권자에게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평등한 사회니까 어쨌든 대륙법계의 경찰은 지배권자의 수족이거든. 지배권자가 활용하던 게 경찰의 역할이지, 시민들을 통치 대상으로 보니까 시대가 흘러갈수록 경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라서 축소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이야기지, 확대되었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된단 말이야. 무조건 제외되는 게 특징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이 보안경찰은 말 그대로 경찰이 역할을 수행하는 거니까 오로지 소극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보안경찰의 역할은 소극적 질서 유지가 되는 거고, 협의 행정경찰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위생단속 같은 거 나가는 거니까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이겠죠. 행정처분인데 만약에 위생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창궐해서 또 질서가 붕괴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수적인 목적은 소극적 질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소극적 질서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구분하는 기준을 물어보면 소극적 질서 유지라는 업무가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안경찰, 소극적 질서 유지라는 업무가 독자성은 없고 부수적일 때는 협의행정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구별 기준은 소극적 질서 유지라는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입니다.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이라고. 그 다음 협의라는 말이 아까 내가 좁은 의미의 이런 말이라고 했는데,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넓은 의미의 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불러요. 요 두 가지를 합치면 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부르는데, 요 광의라는 말은 보통 생략돼서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협의행정경찰은 명확하게 협의행정경찰이라고 시험 지문에 나와주는데, 광의행정경찰은 광의라는 말이 보통 빠져서 나오거든. 그러면 시험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협의라는 말이 없이 행정경찰이라고 나오면 광의행정경찰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럼 광의행정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을 합해서 물어보는 말이니까 둘의 공통점이 뭐냐? 소극적 질서유지죠. 따라서 아무 말이 없이 행정경찰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소극적 질서유지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현대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뭐 다 빠지고 나서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는 요 보안경찰이란 말이지. 지금의 현대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를 화살표를 우리가 한번 거꾸로 돌려보면 법치국가 시대의 소극적 질서 유지에서 나왔죠. 다시 경찰국가 시대의 소극적 질서 유지에서 나왔는데, 이 소극적 질서 유지는 국가 목적적 작용이 아니고 사회 목적적 작용 안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사회 목적적 작용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국가 목적적 작용은 아예 빼고 들어올 거예요. 빼고. 됐지?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13페이지 가서 봅시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의 특징과 역사적 변천 과정 가서 보시면 경찰권의 범위를 축소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확대 X. 확대가 아니고 축소다. 그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고대 경찰 개념은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됐다. 영어 X라고 적어두시고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 정치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헌법을 말하는 거죠. 중세경찰 개념 가서 봅시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14세기는 교황 힘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국가 목적, 국가 적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국가 전체에 대해서 경찰을 통한 지배권 행사가 가능했다 이 말이죠. 라폴리스 줄 거 두시고 프랑스의 경찰 개념 라폴리스. 그 다음에 디귿에 가서 보시면 15세기 말에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에 개수되었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프랑스는 예술의 국가니까 머릿속에서 이런 개념을 떠올린 거고 독일은 벤츠나 BMW처럼 조립하고 정리하는 데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떠올린 개념을 독일이 정리한 겁니다. 시험 지문에 프랑스랑 독일이 바꿔서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무조건 외우지 말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프랑스는 예술의 국가니까 정신적인 영역이 강해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 뿐이고 독일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자동차 조립하듯이 정리한 거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이 바꿔서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비읍의 16세기 가서 봅시다. 십자군 원정에서 실패하고 교황힘이 약해졌다 그랬죠. 교회행정 제외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교회 관련된 일만 네가 담당하고 나머지들은 간섭하지 마라. 세속적인 일에 종교인인 네가 왜 간섭하느냐라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보면 경찰 개념이 세속적인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 행사로 다소간 축소되었다는 거 보시고 경찰국가시대 경찰 개념 봅시다. 왕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그죠?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면 17세기에 제군외사 제외 이렇게 돼 있죠. 제군외사 밑에다가 국가 목적적 작용이라고 적어두시고요. 그래서 4번 밑에다가 수사라고 한번 적어두세요. 수사도 역시나 경찰 개념에서 제외되고 제외 동그라미 별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게 되었다. 내무행정이 바로 사회 목적적 작용입니다. 사회 목적적 작용. 디귿 별표하고요. 내무행정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소극적 치안유지 즉 소극적 질서유지도 들어있고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 적극적 급부행정도 다 들어있었어요. 만약에 이 시기에 적극적 급부행정은 제외되었다 그럼 틀린 지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기역에 보시면 경찰과 행정이 분화된 게 경찰국가시대라고 이야기했죠. 국가와 사회가 분화됐다도 같은 이야기고 경찰과 행정이 분화되었다도 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확인한 최초의 조약 경찰과 사법의 분리를 인정한 최초의 조약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그것도 별표 하나 해두시고 법치국가 시대로 내려갑시다. 법치국가 시대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점점 똑똑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계몽철학책 가시고요. 절대군주론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계몽철학이야. 계몽철학. 자연법사상 인간이 내려준 하늘의 권리는 똑같다. 권력은 나누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 자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라 그랬죠. 적극적 복지경찰, 적극적 급부행정 제외됐단 말이야. 소극적 위험방지, 소극적 질서유지 분야의 직무가 한정되었다. 다음 페이지. 제2차 대전 이후로 가서 보시면 협의 행정경찰 사무, 영업, 건축, 위생, 보건 등을 다른 관청으로 이관했다. 다른 관청 밑에다가 구청, 시청 적고요. 이렇게 넘겨주는 걸 비경찰화 현상. 그래서 협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구분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비경찰의 대상은 협의의 행정경찰이 된다. 핵심 정리 밑에 1번 보세요. 경찰 개념의 변천이 이렇게 돼 있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경찰력이 미쳤던 것은 고대와 중세까지가 될 거고
내무행정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국가목적적 작용 빠진 거니까 경찰국가시대. 질서행정만 보겠다는 이야기는 적극적 급부행정 빠진 거니까 법치국가시대. 그리고 비경찰화 현상을 통해서 보안경찰만 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건 2차 대전 이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의 문장 가지고도 뭐가 빠지고 뭐가 남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다시 13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참고해보면 목적에 의한 행정의 분류,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 그림을 보고도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목적적 행정과 국가목적적 행정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건 경찰국가시대. 그래서 빠졌던 게 뭐냐면 제군, 외사 이렇게 되죠. 사회목적적 행정 밑으로 적극적 급부행정과 소극적 질서유지가 있는데 적극적 급부행정이 빠진 건 법치국가시대. 다시 오른쪽에 소극적 질서유지가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뉜 건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 그 다음 협의행정경찰이 비경찰화의 대상이고,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을 구분하는 기준은 업무의 독자성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설명했던 이야기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다시 14페이지 가서 보시면 아래쪽에 법치국가 시대 이후의 경찰 개념의 니은에 보면 관련 판례와 법령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판례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법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법을 통해서 법원에서 내린 게 판결 또는 판례가 되는 거니까, 고대 국가 시대는 당연히 부족장 지 맘대로 하니까 법도 없고 법원도 없고 판례가 있을 수도 없고요. 중세 국가 시대도 교황이 신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기니까 이 시기도 역시나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경찰 국가 시대 왕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법이 등장한 시기는 언제냐? 법을 통해 통치하는 법치국가 시대에 법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편제가 법치국가 시대 안에 관련 판례와 법령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 14페이지 아래쪽부터 15페이지 상단까지에 보면 여러 가지 법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 법들의 이름과 내용을 연결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하나하나 두 문자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 파트는. 자, 관련 판례와 법령에 보시면 첫 번째 1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1794년 프로이센은 독일의 옛날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조선 같은 느낌이죠. 일반 란트법이라고 나와요. 란트는 땅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독일의 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니까 독일의 옛날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에서 1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기 내용은 경찰권을 언제 발동해야 되냐. 두 번째 줄에 보면 절박한 위험 방지라고 되어 있죠. 방에 동그라미였어요. 방지와 제거는 같은 말입니다. 1방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재와 형벌법전 나와 있죠. 형 동그라미 하시고 두 번째 줄에 보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재 동그라미 하시고 1방 형제. 그 다음 지방자치법전에 지 동그라미 하시고 자치제 경찰에 자 동그라미 하시고 맨 마지막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 프 동그라미 하시고 경찰권 발동은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합당과 적합은 같은 말이고 합 동그라미 합시다. 그래서 일방 형제 지자프합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만 챙겨두시면 이 파트의 시험 문제는 법 이름과 내용을 연결하라는 문제니까 요거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다만 디테일한 거 몇 가지만 봅시다. 1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행정경찰과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 광의의 생략된 거잖아요. 아무 말 없이 내가 행정경찰이라고 나오면 광의란 말이 생략된 거라고 이야기했고 저기 있네. 광의 행정경찰은 소극적 질서유지 말합니다. 밑에 적어주세요. 소극적 질서유지. 사법경찰 밑에다가는 수사라고 적어두시고 칠판 보세요. 그럼 봐. 소극적 질서유지와 사법경찰을 구분한 건 경찰국가 시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법치국가 시대의 판례를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잘 보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했다라고 돼 있죠.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경찰국가시대에 소극적 질서유지와 수사에 관련된 사법경찰을 나눴어요. 개념적으로 학자들이 나눴는데 이 시기에는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적어둘 수가 없잖아. 법제화가 안 되고 있다가 18세기에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 법 중에 재화형벌법전 안에다가 소극적 질서유지와 사법경찰은 다른 거야라고 적었다고요. 그게 바로 법제화라고. 법제화. 이해됐죠? 그래서 법제화했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의 자치제 경찰이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 게, 자 봐, 지금 우리 법치국가 시대하고 있다고. 비경찰화 현상 일어나기 전이죠. 아직까지. 위생사무가 빠진 건 2차 대전 이후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법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 당연히 경찰이 위생도 담당하고 영업도 담당하고 건축도 담당한다라고 돼 있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위생사무가 포함이라고. 포함. 됐죠? 그래서 위생사무를 제외하였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위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아직까지는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이다 이 말이죠. 맨 마지막에 있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에 별표합시다. 자, 연도를 보면 1882년이죠. 그러면 위에 것들과 비교해보면 순서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재화형벌법전 다음에 들어가야 되죠. 화살표 해두세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을 재화형벌법전과 지방자치법전 사이 쪽에다가 화살표를 하나 해주라고요. 그러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어떤 거냐면, 크로이츠는 독일의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베르크는 산입니다. 산. 크로이츠 지역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전승 기념비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념비를 세워둡니다. 이런 것들을 세워두는 이유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이 승전했던 데 가보면 비석 같은 거 세워놓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본 사람들이 애국심이 높아지게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산 꼭대기에 세워다가 여러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건축주가 여기에다가 고층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층 건물이 세워져 버리면 전승기념비가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경찰청장이 건축주한테 너가 거기에다가 건물을 세워버리면 전승기념비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건축하지 마라 라고 건축 금지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건축 금지 명령을 이렇게 내리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법치국가 시대입니다. 그러면 판사의 오른쪽을 보면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은 뭐만 해야 되냐면 소극적 질서 유지만 하는 거지 적극적 급행정은 하면 안 돼요. 질서 위반 행위가 있을 때만 그 질서 위반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행위만 해야지, 뭔가를 베풀어 준다는 핑계로 쓸데없이 간섭하는 거 안 돼. 그러면 건축 금지 명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뭔지를 보면 요거 조망권이에요. 조망권. 말 그대로 전승기념비가 잘 보이도록 하는 권리가 조망권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승기념비가 잘 보인다 안 보인다가 소극적 질서유지와 관련이 있나 없나만 보면 돼요. 관련이 있으면 경찰이 해도 되는 일이고 관련이 없으면 경찰이 하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창문을 열었더니 다른 아파트 건물이라든가 도로만 보여. 그거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 창문 열었더니 바다가 보이는 거야. 후자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 바다가 안 보인다고, 바다가 조망되지 않는다고 해서 질서가 붕괴되는 건 아니거든.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뭐가 아니냐면 사회 질서와는 상관이 없어요. 소극적 질서 유지가 아니죠. 꼭 바다가 보여야 질서가 유지되고 바다가 안 보이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전승기념비가 보여야지만 질서가 유지되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이것은 법치국가 시대에 경찰의 임무가 아니에요.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은 소극적 질서 유지만 해야지 다른 건 하면 안 되거든. 그럼 경찰의 임무가 아닌데 경찰청장이 건축주에게 건축 금지명령을 내놨으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열받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다가 경찰청장이 나한테 건물 짓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경찰이 할 일이 아니다. 왜 나한테 건물 지어라 마라 지가 간섭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소를 제기한다고요. 그래서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지금은 법치국가 시대. 경찰은 소극적 질서 유지만 해야 되는데 소극적 질서 유지가 아닌 걸 경찰청장이 하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경찰청장한테 야 그거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는 그 부분에 간섭하면 안 돼. 경찰이 해야 될 일은 오로지 소극적 질서 유지만 해야 된다. 라고 경찰권 발동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걸 확인시켜준 판례가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라고. 그래서 이 판결이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1882년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에 보면 의미 보세요. 경찰의 직무 범위는 소극 목적에 한정된다고 하는 경찰 개념이 확립됐다. 따라서 경찰 작용의 목적은 축소되었다. 축소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갑시다. 경찰권에 관련된 기타 중요 판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맵 판결 보시면 불법 수색과 불법 압수로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위수증 배제법칙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에스코베도 판결은 변호인 간의 적경교통권 침해하면서 얻으면 증거 능력 없다. 미란다 판결은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자주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블랑코 판결에 가서 보시면 이 이전까지는 공무원이 뭔가 잘못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국민이 어디 감히 경찰이나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런 거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였으면 블랑코 판결은 국영 담배 농장에서 순수레를 끌고 가던 공무원이 국민의 발등을 다치게 했을 때 당연히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무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 권한은 행정재판소에 줄 거 두시고요. 우리나라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이라고 적으세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이 됩니다. 그 다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을 비교 한번 해봅시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대륙법계는 유럽을 이야기한다 그랬고 영미법계는 미국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역사가 오래된 유럽을 위주로 해서 지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을 정리를 한 거고 그러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왜 차이가 나는지를 지금부터 볼 거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대륙법계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럽을 말하는 거라 그랬고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영미법계 즉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럽 이주민들이에요. 유럽 이주민들. 그래서 예전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인디안과 야생동물밖에 없었는데 대륙법계에 살고 있던 유럽 이주민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콜럼버스가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발견하고 난 뒤에 유럽 이주민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 사람이었고 그래서 영미법계라 부르는 거고요. 나중에 피규경찰을 할 때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미국의 제도는 영국과 많이 닮아 있다고요. 일부 네덜란드인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주된 사람은 영국 사람들인데 유럽 이주민들이 넘어와서 만든 게 바로 영미법계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유럽에서 미국 가는데 비행기 한 번 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시기는 배를 타고서 몇 달이 걸려야 여기 도착할 수 있어요. 도착할지 안 할지도 몰라. 날씨가 안 좋으면 말 그대로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굳이 이 황무지인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인디언들이랑 야생동물과 싸워가면서 국가를 건설한 게 미국이라고요. 그러면 이 유럽 이주민들이 과연 대륙법계인 유럽에서 지배계층이었을까 피지배계층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피지배계층이죠.
내가 유럽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그런데 굳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그럴 일은 없죠. 여기서 너무 핍박받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들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옛날에 영화에 보면 황정민 나왔던 영화에 보면 국제시장이 있거든. 본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 보면 국제시장에 황정민이 뭘 하냐면 독일의 광부로 간단 말이야. 거기서 김유진이라는 배우가 황정민 배우의 부인인데 그 사람은 또 뭐냐면 한국 사람인데 독일에 파견 나온 간호사예요. 그러면 그때는 한국의 경제력이 워낙 약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간호사들을 독일로 보낸 거야. 그리고 광부로 보냈던 이유도 거기 서로 가려고 막 이렇게 경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신체 검사도 받고 막 그래. 왜? 한국에 있는 것보다 거기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돈벌이가 괜찮은 거야. 그러면 그때 독일로 넘어갔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광부 아니면 간호사예요. 지금이야 간호사의 지위가 높지만 그때는 그렇게 높은 직업이 아니었거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지배계층들이 여기 넘어왔을 리는 없죠.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넘어온 거야. 그럼 당연히 본인들이 살고 있던 대륙법계에서 핍박받고 서름받았는데 그것과 똑같은 사회를 안 만들겠죠. 여기는 뭘 만들겠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겠죠. 그럼 첫 번째 하나 그 표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처음 이야기할 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을 뭘 가지고 설명을 했냐면 지배권자가 누구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경찰은 항상 그 지배권자의 수족처럼 사용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해서는 늘 명령하고 강제하고 야단치는 존재가 경찰이니까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는 대립적일 수밖에 없죠.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경찰은 지배권자를 위해서 활동하니까.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일반 국민을 통치한다 라는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해서 경찰이 활동을 하고요. 당연히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명령하고 강제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었단 말이야. 이거 너무 싫은 거야. 이거 너무 싫으니까 지금 미국으로 넘어와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고생을 하면서 국가를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럼 봐. 강의실에 있는 우리 모두가 유럽 이주민들이라고 생각해보면 대륙법계는 교황이든 왕이든 누군가 지배 세력이 있죠. 그럼 내가 만약에 봐. 대륙법계의 지배권자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역할 부여를 하는 거예요. 너 경찰해. 그럼 얘가 경찰인 거죠. 너 가서 농사 지어. 그럼 얘가 농사 짓는 거예요. 내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가 유럽 이주민들로 배를 타고 여기 넘어왔을 때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계급사회 싫어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끼리 뭘 해야 돼? 누구가 경찰을 하고 누가 빵을 굽고 누가 농사를 지을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얘도 경찰할 권리가 있고 나도 경찰할 권리가 있죠. 우리 모두 다 경찰할 권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걸 잘할 것 같아. 나는 반대로 농사를 짓거나 빵을 굽는 걸 잘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경찰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친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나는 내가 잘하는 농사 짓는 일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경찰이 된 것은 지배권자인 내가 임명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나랑 대립하면 돼? 안 되겠죠. 이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명령하면 돼? 안 되죠. 협의해야죠. 협의. 왜? 우리가 시켜줬으니까. 그래서 여기 영미법계는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을 경찰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니까 대립적일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누가 경찰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니까 자치권을 근거로 하는 거고 명령 강제하면 안 돼. 내가 경찰 시켜줬는데 나한테 자꾸 야단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언이들이나 또는 야생동물로부터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찰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륙법계는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대별로 뭐가 빠졌는지를 알 수 있거든. 그런데
영미법계는 경찰의 개념 자체는 필요 없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시대에 따라서 뭐 빠지고 하는 것도 없을 뿐더러 경찰을 폴리스라 부르건 보안관이라 부르건 아저씨라 부르건 삼촌이라 부르건 상관없어요.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건가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경찰의 역할이라든가 활동이 중요한 거지. 난 뭐라고 부른다. 그건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 다음 첫째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찰권 개념이 대륙법계는 분명히 축소된다라고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영미법계는 계속 내가 설명하지만 처음에는 뭐다? 인디언이나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대단히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역할이 예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대죠. 확대란 말이야. 그래서 혹시나 시험 지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찰 개념이 축소했다는 것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대륙법계는 축소지만 영미법계는 오히려 확대예요. 확대. 미국이 성장한 걸 생각해보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학자들이 정의를 하냐면 13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13페이지 보면 거기 제일 위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의 보세요. 경찰이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다. 방금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명령 강제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이 뭐냐라고 머릿속에 떠올려봐라 그러면 0.1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것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영미법계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영미법계 15페이지 가봅시다. 16페이지 가봅시다. 자, 영미법계 경찰 개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경찰이란 사회적으로 공공질서 유지하고요. 공공질서 유지 똑같네.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위해와 범죄로부터 보호하라고 돼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지만 자치권에 근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의 일반 통치권, 자치권, 명령강제 서비스는 아까 설명했고 첫째 줄에 보면 대륙법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만 나와 있는데 반해서 영미법계는 위해와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범죄로부터 보호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냐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수사는 아까 내가 제군회사 중에 사법경찰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의 개념에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개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법경찰 즉 수사라는 개념이 경찰 본연의 임무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가 차이가 나는 거야. 대륙법계는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우리 아까 생각해보면 경찰 국가시대에 제군회사 빠졌거든. 대륙법계는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소극적 질서유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꾸러미를 주면서 이거 대륙법계 경찰 꾸러미다. 한번 열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행정도 빠졌고 적극적 급부행정도 빠졌고 국가목적적 행정도 빠지고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소극적 질서유지 요거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만 남아있고 나머지 제군외사 국가목적적 작용은 경찰국가시대에 빠졌기 때문에
요렇게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대륙법계 국가 경찰 개념의 꾸러미라고. 그런데 영미법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질서와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이 경찰 본연의 임무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한번 꾸러미를 열어봐라 라고 해보면 여기 당연히 흰색 공 질서 유지도 있고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원래부터 경찰 본연의 임무였던 질서 유지가 있고 거기다가 사법경찰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그러면 경찰 꾸러미를 열어보면 영미법계 경찰 꾸러미를 열어보면 공의 색깔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두 개 들어있죠. 그럼 이건 구분 안 되지. 구분이 안 되는 거고 대륙법계는 원래 꾸러미를 열어보면 질서유지밖에 없는데 대륙법계에서 영미법계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영미법계는 처음부터 수사를 경찰에게 맡겨둔 거야.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 그래서 빠졌던 사법경찰을 영미법계를 보고서 영미법계 영향으로 사법경찰을 경찰의 임무로 넣어놨어요. 경찰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대륙법계 경찰의 꾸러미를 열어보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원래부터 경찰 본연의 임무였던 흰색 공 질서유지가 있고 경찰 국가 시대에 빠졌다가 영미법계 영향으로 들어온 사법경찰 노란색 공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구분이 되는 거죠. 공의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사법경찰이 현재 지금 경찰의 임무로 인정되는 것은 영미법계 영향입니다. 영미법계를 쳐다보니까 영미법계는 수사를 경찰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영미법계 영향으로 대륙법계도 역시나 사법, 즉 수사를 경찰에게 맡겨둔다고요. 요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하는 중간에 다 나왔던 이야기지만 대륙법계는 개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까도 보면 국가목적적 작용, 사회목적적 작용, 국가와 사회만 자꾸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는 뭘 중요시하겠어? 그거 싫으니까 개인이 중요시 되겠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중요시한다. 됐죠? 그래서 거기 표에다가 별표하시고 경찰 나머지는 다 보셔야 되고 경찰의 임무 보세요. 대륙법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즉 국가와 사회만 중요시하는 거고 영미법계는 그런 거 싫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범죄 수사를 경찰의 당연한 임무로 보지 않는 건 대륙법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원래 경찰의 본연의 임무로 봤던 거. 범죄 수사를 당연히 경찰의 임무로 보는 것은 영미법계.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는 것은 대륙법계.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영미법계. 그 밑에 영미법계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수사가 경찰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다. 영미법계 밑에다가 대륙법계 X. 영미법계 영향으로 빠졌던 게 들어온 거죠. 됐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